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리셀에 네. 리셀. 대해서 관련 리포트를 쓰셨는데 재밌더라고요. 엄청 두껍어요. 제가 뽑아왔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어? 이래요? 네, 이렇게 오. 비상장, 상장 같이 이렇게. 이거 약간 흑백으로 뽑아오긴 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뒤에. 보니까 기업이 당근마켓, 네. 중고나라, 번개장터, 뭐 그런 우리 익숙한 스타렉스, 스타렉스 솔드아웃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요즘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네. 뭐가 이슈고 뭐가 고민이냐, 네.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해요. 중고 시장이죠, 이게 결국 중고 거래. 중고 거래인데 요새는 제가 가져오셨네. 중고 네. 거래 안에 포함이 되는 게 네. 또 리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쓰던 중고뿐만 아니라 네. 그냥 되파는 사용하지 않은 중고까지 포함한 시장이 새로 떠오르고 있어서 네, 그 사용하지 않은 걸 파는 걸 리셀이라고 해요? 그거를? 사용 보통 그렇습니다. 미개봉. 미개봉, 개봉 신품. 개봉 신품, 미개봉, 미개봉 신품. 신품. 네. 그건 예전에 리셀이고 개봉만 한 제품. 좀 쓰던 건 중고. 중고.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얼마나 늘었어요? 시장 규모라는 게 뭐 약간 좀 틀에 박힌 질문이기는 네, 한데 네. 그래도 그게 중고 거래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는 2008년에 한 4조 원 정도 하던 게 네. 2020년에는 20조 원 규모로 4조 원 하더니 20조 원이 커졌고, 됐다고요? 20조 근데 원. 아무래도 이게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알 수 없죠. 네, 지금까지는 집계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근데 저희가 과거에는 벼룩시장 같은 지면 통해서 중고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요, 되게 벼룩시장. 옛날에는 그렇죠. 별 생각난다, 벼룩시장. 종이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네. 가로수. 네, 아, 네. 네, 왜냐하면 그런 매체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거래를 받아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기니까 네. 수치적으로 잡힐 수 있는 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20조 원이면 네. 우리 아는 유통업체 매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거래액이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쿠팡에 준하는 수준이고요. 2020년도 거래액으로 봤을 때. 예. 근데 이거는 물론 한 업체의 실적이 아니라 모든 아니까. 플랫폼들 전체이긴 합친 한데. 거니까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고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이 시장 규모가 520조 정도니까 사실 중고 거래가 이 정도면 작지 않은 수준이죠. 네. 그리고 시장 커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빠르죠. 예, 앞서 말씀드린 벼룩시장에서 일로 넘어왔다 보니까 그리고 또 페이먼트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무통장 입금 같은 걸 한다든지 또 개인 간의 신용카드라든지 뭐 간편 결제 같은 것들이 어려웠다면 요새는 뭐 한창 광고 많이 하고 있는 당근페이나 그리고 번개장터 번개페이나 이런 것들 다 도입됐다 보니까 더 거래를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당근에서 뭘 팔아봤는데 나 할 때마다 그게 너무 웃겨. 이렇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근? 당근이. 이렇게 하면 네 제가 당근이에요. 나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웃기더라고. 어떤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 오셨던데. 어떤 거 파셨길래 젊은 전 여성분이? 우리 딸이 쓰는 스케이트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신발 작아져가지고 네, 예. 그래서 스케이트를 팔았는데 되게 젊은 여성분이 사셨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분도 딸. 아니, 그분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딸이 사다가 작은 신발을 젊은 여성이 본인이 신는다고요? 네, 우리 딸이 조금 발 커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이, 젊은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저도 중고 거래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데 왜요? 옛날에 중고나라에서 네. 제가 노트북이 하나 필요해서 네. 사러 갔다가 사기 당했어요? 아니요? 어, 들고 왔죠. 네. 근데 현장에서 좀 깎아보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 그럼 안 되지. 그 어. 매너가 없는 거지. 근데 뭐 하여튼 그것도 좀 별로 뭐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네. 상태도 제가 진상짓을 좀 했죠. 네. 그랬더니 아예 짜증 내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은 어린 친구였어. 네. 네. 근데 그런 애한테 진상짓을 내가 했지. 어. 3만 원만 깎아요. 뭐. 아, 그래서 이제 딜 던이 된 다음에 네.
송금을 해줬죠. 네. 그랬더니 은행 송금 들어온 거 딱 보더니 어. 혹시 손경제 하나 하셨어요? 야, 진짜 이미지 다 내려놨네.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중고 거래가 왜 자꾸 늘어나는 걸로 보세요, 업계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은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저거 내가 보니까 한참 안 쓰던 건데 약간 새 거고. 아, 집에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걸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옛날엔 벼룩시장에 팔아야 됐던 게 이제는 그냥 손 안에 있는 모바일에 하면은 뭐 예전에 사진 찍으려면은 뒷가로 찍어야 됐는데 네, 그렇지. 이제는 또 바로 어. 찍을 수 있고 아.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더 활성화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 아하. 그리고 두 번째로는 MZ 세대들의 최근 특징이 이런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 뭐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소비에 좀 진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기 많았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뭐 유니클로나 자라 예. 같은 브랜드들. 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유행에 굉장히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뭐 그때그때 이런 거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기로 유명했지만 이제 MZ들은 너무 심하게 폐기가 되고 낭비하는 것들이 자원적으로 많다. 아하. 그래서 그런 친환경 소비, 뭐 착한 소비 이런 네. 것들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진심이라서 그걸 또 실천하고 있는 세대들이다 보니까 아, 최근에 제가 본 거로는 뭐 생활용품 같은 것들도 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되게 많다 보니까 샴푸를 예를 들었을 때 이 샴푸 바라고 해서 비누처럼 나오는 것들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바꿨다든지 이런 거에 아. 대한 인증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실제 소비로 실천이 되고 있는 내용도 반영이 될 친환경의 것이다.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 중고 거래가 진짜 친환경은 진짜 그렇죠. 친환경이에요. 세상에서 그게- 제일 친환경이 그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태양광으로 뭘 하고 풍력으로 해봐야 새거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태양광 발전소 만드는데 더 오염물질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거 오래오래 쓰는 게 최고인데 네. 서로 실증 나거나 용도가 안 맞거나 바꿔 쓰고 네. 그게 진짜 친환경이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댓글에 서만덕님과 존스 네. 산토스님도 되파리가 태반이라고 되파리. 네, 하셨는데 네. 되파리도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러니까 리셀이죠. 좋게 말하면 이제 어, 되파리가. 그럼 네, 주식시장으로 이런- 치면 단타죠. 네. 이게 되파리죠. 되파리. 아, 사서 바로 파는 거예요? 사서 바로 파는 게 거의 되파리. 뭐 롤렉스 같은 건 사자마자 바로 아, 사서 자기가 네, 재고 부담 현금화가. 안 팔리는 리스크 또 안고 네. 파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이 당근 마켓이 정말 활성화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파리. 특히나 명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미지 관리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 물량을 막 무제한적으로 풀지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점포 수도 한정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백화점 업체들이 명품을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 게 네.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 보니 일부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하기만 하면은 그게 새 제품의 정가 대비 더 올라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되파리라고 하는 거기서 차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또 업자들이라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가시면 이 가격을 훼손시킬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예. 또 브랜드 가치를 또 떨어뜨릴 수가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명품들이 다시금 물량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계속 이게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메비우스의 띠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럼 그 그런 시작이 명품 업체들이 한정품을 낸다는 게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한정품도 한정품이고 물량도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작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수요들을 외국에서 뭐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 사오거나 또는 면세점 통해서 구매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국내 채널로 쏠린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구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네. 그런 제품들이 몇 개 있죠. 예. 몇 그렇군요.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리셀 시장
중고 시장. 이건 중고랑 리셀은 좀 다르구나. 어쨌든 리셀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중고도 네, 계속 커지고 있는 리셀과 것 같아요. 중고를 뭐 합쳐서 그냥 세컨핸드 시장인데 그 안에 정말 중고 시장은 뭐 트레디셔널 중고 그리고 예. 리셀 이렇게 합쳐서 세컨핸드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우리 연구원님도 뭐 팔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셀로?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조던 스니커즈를 오. 그걸 나이키에서 아침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예. 아침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응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응모를 해요. 어. 그러면은 11시에 당첨자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때 11시부터 네. 오후 1시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나이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또는 각 그 밴더 어. 홈페이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크림에 들어가시면 발매 정보가 있어가지고요. 뭐 크림? 오늘 하는 것들, 네이버의 손자회사인데 그 앱에 들어가시면 뭐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스니커즈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만 8천 원을 주고 샀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거래되고 있는 시가가 뭐 한 25만 원인 거예요. 오. 그래서 21만 원에 사서 25만 원에 팔아보려고. 팔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신지도 않을 275 사이즈를 주문했죠. 예. 네, 왜냐면 왜? 되게 수요가 많고 잘 팔리는 사이즈로. 이게 약간 남성적인 디자인이라서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한테 더 인기가 많을 만한 그런 거였었고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제 실수요가 아니라 네. 무조건 이제 되팔이용으로. 되팔- 대파에서 대파리용으로. 맛있는 거 사 먹겠다라고 어. 해갖고 샀죠. 사서, 그러니까 예. 응모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샀는데 맞겠네요. 집으로 왔죠? 집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개봉도 안 안 한 팔렸어요? 상태로. 아직 못 팔았어요? 아직 못 팔았어요. 왜? 제가 원하는 가격은 30만 원인데 아직 거기까지 안 올라갔어. 지금 얼마? 지금 가격 얼마야? 지금 뭐 23만 원에서 왔다 갔다 지금 초창기라서 제 생각에는 물량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수급이 좋아서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좀 세력이 올라줄 기다리면은 거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런 시장이구나. 네. 손절매도 하실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살 때부터 아예 추첨을 통해서 파는군요. 그러니까 아예 그쵸. 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응모해서 당첨된 사람만 살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아니 게.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되게 희귀한 아이템을 그렇게 응모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 가격이 항상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쵸 없죠. 그치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리고 갑자기 제가 예전에 이런 크림 같은 플랫폼이 없었을 당시에 레고로 제가 재테크를 한번 해보겠다고 예. 그 배트맨 텀블러, 배트맨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예. 그거 레고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뭐 이제 제 친구가 한정판이어가지고 향후에 진짜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가가 직구에서 제가 한 200불 후반 정도에 샀어요. 예. 받아가지고 그것도 안 풀고 그대로 있어요. 최소 한 8년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예. 이트레이드, 그러니까 이베스트 증권 장기 투자. 야 역시 증권 사계니까 이게 어? 단타는 안 하시네. 공모주 청약해서 8년째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목표가 안 와서 아직 안 팔아요? 아직 그게 물량이 한정판이 아니라 레고에서 그냥 예. 더 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당시에는 되게 유상증자를 해버렸네. 유상증자. 오버의 이슈가 있어. 네,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 그렇구나. 세상에. 완전 야 진짜 재밌는 야. 시장이네. 네, 이거. 아까 고영주님께서 헤리티지 같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조던 헤리티지 아, 빨간색, 검정색. 네, 그거. 여기서 한번 팔아보세요. 30만 원? 30만 원. 자, 현장에서. 25만 원에 사겠다는 분도 있어요. 아, 저기에. 대흥동 자, 24.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오리나 연구원의 이름이 뭐라고? 나이키 헤리티지? 네, 헤리티지. 헤리티지 조던 헤리티지. 아시는 분만 입찰해 주세요. 조금만 낮추면 되겠는데 30만 원은 좀 아직은 좀 비싸다. 높아 목표 가격이 높아. 네. 그럼 30만 원에 팔리면 오리나 연구원님이 직접 들고 나오실 겁니까? 아, 직접 들고 나가죠, 당연히. 네. 그것도 당근 파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죠. 그거는 온라인으로 서로 발송하고 하는 크림은 식이죠. 제가 지금 크림에 올려놨는데 네. 크림의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네. 제가 크림의 물건을 보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건 이제 48시간 안에 보내야 되고요. 거래가 성사 된 다음에 네. 그럼 보내면 크림이 그거를 뜯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을 하고요. 그게 진품일 경우에 이제 그쪽에 구매자한테 발송하는 크림이 그 식으로. 판정도 해줘요? 중간에서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 자료에
26만 1,000원까지 나왔습니다. 30만 원 이하로는 안 아 돼요? 좀만 이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30만 원 이하로는 안 되신다고. 미니언즈님께서 사인해서 팔면 그럼 사인해서 30만 원 어때요? 저 조심하셔야 돼요. 사인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정품에 훼손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린 다음에 본인이 살려는 거야. 아, 네네네. 그래서 제 네. 13페이지에 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띄워주시면 PD님.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리셀이라고 볼 수 있는 점포 중에 뭐 중고도 포함이지만 네. 백화점 옆에 가시면은 이런 왼쪽에 오프라인 스토어 네. 이게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되게 애매하고 예. 그리고 네. 또 시세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 시세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중간에 그런 진품 가품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검수 센터 같은 게 있으니까. 생기다 보니까 거래를 더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크림은 중간에서 수수료 얼마나 뗍니까? 원래는 안 받았었는데 네. 이제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3.5% 그리고 예. 원래 배송비도 구매자가 내는 게 이제 공짜였었는데 조금씩 올려서 5월부터는 양쪽 받기로 5%? 했습니다. 배송료는 지금 3,000원 네. 이제 5월부터 올리기로 했고, 예. 그리고 수수료는 4월 21일부터 하기로 했고, 5%? 오, 5% 맞. 3.5%요. 3.5%.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까 봐요. 예. 스톡X 같은 회사죠? 스탁X. 네, 그게 지금 21페이지에 예. 나와 있어서 스탁엑스는 판매자로부터 결제 수수료 3% 그리고 또 거래 수수료가 지금 왼쪽 표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 팔았던 그 히스토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본 거래 수수료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구매자가 이제 검수해주는 거에 대한 비용 3에서 5% 그리고 배송료 이렇게 두 개 많이 떼네요, 여기는 좀.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21일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매자한테 1% 거래 수수료를 구매자한테 취하고 거래 그리고, 수수료를? 예. 그리고 배송비도 지금 3,000원으로 인상을 신기하네. 하는데 아. 근데 글로벌 피어 대비는 낮은 수준이니까 향후에 조금 어떻게 수수료 올라갈 수 있을 될지는 것이다. 봐야 될 거고요. 스탁X가 원래 되게 글로벌한 회사 아니에요?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네, 국내에도 작년 9월달에 진출을 했고요. 예.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창업자가 8살 때부터 스니커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예.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화를 많이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베이나 이런 데 팔려고 보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고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대칭성이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시세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원래 IBM에서 컨설턴트를 하다가 이제 그런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서 그 미국의 클리브랜드 농구단 구단주가 예. 이거 나도 생각하던 아이디어인데 어. 괜찮다. 우리 같이 좀 디벨롭 해가지고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스탁엑스이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미국에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야. 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거래하고 양쪽에 중개 수수료 떼는. 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시작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델로 시작을 했고 지금 직거래를 못하게 막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 서로 검수 센터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2020년 3분기에는 한번 BEP를 찍었다라고 이제 회사 뉴스프레스 보시면 확인하실 이게 수가 그러니까 다 있고요. 네. 약간 고가품들을 파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 검수가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이게 진품인지 그게 이제 무신사랑 크림이랑 한번 싸운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무신사에서 Fear of God이라는 미국의 스트릿 브랜드 티셔츠를 어떤 고객이 구매를 한 거죠. 예. 뭐 제가 조던 헤리티지 가지고 이제 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매하셨겠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새 거 사가지고 그죠. 그래서 리셀을 이제 리셀을 하려고 크림에 올렸더니 거래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나 보냈다. 받았는데 크림이 이거 가짠데라고 하게 된 거죠. 중간에 검수 과정에서. 검수해서. 그래서 사실 무신사 입장에서는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이게 가짜면 어. 짝퉁을 파는 플랫폼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타격이 있고. 그러니까 산 거는 무신사에서 샀고 네. 그걸 크림에 팔았는데 네. 크림에서 짝- 가짜다. 가짜다. 그럼 나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또 크림이 만약에 이게
무신사 측에서 주장했던 대로 진짜면 크림의 검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크림의 제일 왜냐면 중요한 다이어트 아이덴티티가 만나는 예, 거죠. 만나는 거죠. 창과 방패의 한 명은 싸움인 죽는 거죠. 거였네요. 그쵸. 미안하다 나 성장해야 돼 비켜. 그러면 이것 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네, 근데 어쨌든 결론은 크림한테 조금 유리하게 결론이 나서 예, 짝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군요. 짝퉁이 마무리가 됐죠. 야, 그럼 무신사는 지금 그게 예를 들면 검수라는 걸 어떤 식으로 하니까 전문가가 보고 네. 1년 번호를 이렇게 찾아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검수라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일까요? 1년 번호도 이제 진짜를 갖다가 베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뭐 위에 위치나 뭐 스티치나 뭐 되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걸 공개를 하면 또 가짜 만드시는 분들이 예, 더 세밀하게 만드실 테니까 어. 비공개로 하겠죠. 네. 진짜 진품과 똑같이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예, 헷갈리는. 예, 예. 어? 그 정도면 진품이라고 쳐줘도 되지 않아? 정말 정말 똑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크림이 대단한 건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짜가 제가 대단한 건지. 하도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예. 그럼 나도 에센셜 그 티셔츠를 사갖고 그걸 예. 입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야겠다 제 채널에다가 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몇십만 원인 거예요. 그냥 티 한 장인데 예. 예. 그래서 그냥 흰 티에다가 그냥 에센셜이라고 프린트해서 붙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될 정도의 뭐 그런 스트릿 브랜드였습니다. 네. 티셔츠는 저희 언더스탠딩 티셔츠 어. 좋아요. 언더스탠딩? 어.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 저희도 잘 못 찾고 있긴 한데. 웃긴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나라 당근 마켓 혹은 뭐 네. 그러니까 리셀은 번개장터 그거는 중고고 음. 이제 리셀은 크림 음. 무신사에서 하는 게 뭐죠? 솔드아웃 솔드아웃.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렉스 요런 3파전으로 봐야 돼요? 크림이 크림이 제일 높고?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거래 얼마나 기준으로 높습니까, 봤을 점유율이? 때는 지금 우리나라 리셀 시장을 작년에 한 7천억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한 5천억 정도를 크림이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 네. 잡았네요. 네. 그래서 뭐 조그맣게 하고 있는 뭐 프로그라든지 아우로브 스타득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시작했다 보니까 선점을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렉스는 왜 별로 힘을 못 써요? 그 글로벌한 업체인데 나름.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카카오톡이랑 네이버 라인을 비교해 보시면은 예. 카카오톡이 뭐 네이버 라인보다 기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서라 저희가 그걸 쓴다기보다는 이미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썼을 때 효용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예. 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크림도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제일 먼저 트래픽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하. 거래가 잘 되는 데서 이제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고 싶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명품 비싸게 팔고 되팔고 이런 거는 양쪽에 중개 수수료 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리고 근데 그냥 또 일반 중고 거래는 음. 그 중개 수수료 못 떼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반 중고 거래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아무래도 수익 모델이 뭐 광고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 모두 적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에 당근페이 도입한 게 일단은 거기서 수수료 떼고 있진 않지만 네. 그런 거 통해서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번개장터는 그래도 번개페이가 전체 거래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0%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번개 페이를 팔아요? 번개장터에서 그런 스니커즈 거래가 많았었어요 과거에.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번개장터 자체 페이먼트가 번개페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걸로 결제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이게 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게 정품 맞고 오케이로 하기 전까지 에스크로가 번개가 되는군요, 갖고 자동으로. 있었어요. 자동 돈을 에스크로.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 취하는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 근데 사실 크림이나 무신사 솔드아웃 같은 업체들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시장이 되게 돼서 여기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중고나라는 거래액은 되게 커요. 5.5조 원이라서 예. 뭐 카페에서 시작한 거 치고는 굉장히 큰데 이쪽이 이제 수익 모델을 풀어 나가는 게 여러 가지로 신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주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래할 때 붙이는 거 귀찮잖아요. 그리고 꼭 반값 택배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원할 때 내놓으면은 기사님이 와서 포장도 해주시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 아, 그 그리고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잘 팔리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예 B2B 같은 것도 했었고요. 평화시장이라고 예전에 이제 중고로운 평화나라 막 이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평화시장 같은 신사업도 했었고 미디어 커머스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지금 조금 사그라든 상황이라서 예. 별로 그래서- 안 되는. 네, 그래서 다른 어떻게 방안을 해야 좀 되지? 찾아야 되는 상황. 서로 양쪽에 팝니다라고 올려놓은 분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알려면 돈을 내게 하면 심플하지 않나요? 전화번호? 연락처를 알아야 서로 사고 팔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처를 알려면 돈을 내라. 어. 연락처를 가려놓고. 아, 너무한가? 너무한 거. 아니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뭐 음. 돈까지 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똑같은 시장이 네. 미팅 내지는 뭐 뭐라고 합니까? 데이팅 앱. 네. 데이팅 앱은 그렇게 해요. 써보셨어요?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네, 뭐 전화번호를 응. 주면 그걸 알려면 돈을 그게 내야 아니라- 전화번호 알 수 있어요? 말 거는데 빨리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아니 말 걸려면 돈을 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소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 근데 소개받는 건 필요 없고 중고나라는 네. 말을 걸려면 돈을 내라. 말을 걸려면 돈을 어. 내라. 띵동 뭐 하면서 저랑 이야기하실래요? 뭐 하려면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그게 남성들이 내죠. 중고나라나 같은 것도 진짜 들었다니까. 이거 참.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이게 그 리셀 시장은 왜 스니커즈가 중심이에요? 전 그것도 예전부터 되게 희한하던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네. 뭐 핸드백도 아니고 네. 왜 신발을 가지고 그러는 걸까? 먼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왜 이렇게 이제 한정판이랑 콜라보를 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옛날에는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되게 많은 채널에다 쫙 뿌리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그런 예. 수익 모델이었는데 네. 근데 요즘은 개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랑 여기 이프로님 켰을 때 화면이랑 아예 다른 게 뜨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들 MZ들이 개성을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세대다 보니까 예. 자기만의 취향이 확고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다 뿌리는 게 안 먹히는 시장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이제 한정판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브랜드 입장에서 좋은 게 재고 관리가 일단은 돼요. 근데 많이 못 팔잖아요. 이만큼은 할 거니까. 많이 못 근데 팔잖아요. 많이 못 팔지만은 예. 그걸 여러 가지로 리드 타임이 짧게 생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쵸. 이렇게. 사실 나이키 운동화가 뭐 그냥 이렇게 조금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예. 발목에 있는 거, 색깔이 여기에 조금 들어온 거 이렇게 약간씩 바꿔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 입장에서 가격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재고가 많은 거를 떨이를 할 필요가 한정판이니까.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가격에서 컨트롤 한다라는 거는 브랜드 가치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한정판을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적게 생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고 부담이 적게 적고 만드니까. 가격도 지킬 수 있고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고 왜냐면은 뭐 이런 제가 그 저희 제목에 달려 있던데 예. 나이키 이 11페이지에 보시는 예. 요 루이비통하고 나이키 그래, 하는 게 이게 4억. 저게 운동화가- 4억에 팔렸다고요? 저게? 네, 4억. 원래 나온 건 얼마인데요? 이게 200켤레 한정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경매로 했는데 예. 그 루이비통의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라는 분의 예. 유작이어가지고 4억 2천만 원 낙찰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 딱 한 개만 판 건 아닐 거고. 200켤레가 한정 생산됐어요. 근데 네. 200켤레가 다 4억에 낙찰된다. 아니요, 제일 이제 비싼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 네. 비싸게 팔린 사이즈가 4억이에요. 근데 거의 다 사이즈? 사이즈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발이 왕발이 신은 가격이 작은 것 260원 4억 2천. 그렇지. 250원은 별로 수요가 없네. 그럴 그러면 뭐 3억 8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상해. 브랜드 네. 네, 저거 브랜드들은 여러 가지 개성에 대한 니즈를 맞출 수 있고 예, 더불어서 재고 관리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굳이 할인을 떨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최근 소비 트렌드랑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 네. 아 나도 저거 갖고 싶었는데 한정판이고 물량이 한정돼서 못 샀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리셀 거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스니커즈 리셀 시장은 나이키나 이런 메이커가 주도한 거네요. 그럼. 그럼요. 그쵸. 이 언더 백그라운드 브리핑 어. 후드티를 어. 예를 들면 7장만 한정 판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린 정가에 팔릴 것 같아. 그래도 7장 다 파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사이즈가 안 맞네, 뭐 물이 빠지네, 뭐 CS 한 6명 들어오고 그럴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스니커즈에서 주로 이제 나이키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나이키가 그렇게 예를 들면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화 브랜드들이 있는데 나이키가 가장 그 명품의 반열에 오른 운동화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보면 나이키가 한정판 마케팅을 잘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리셀 시장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거고. 네. 아디다스도 그렇고 다른 크림 들어가시면 다른 브랜드들 것도 많긴 한데 네. 근데 나이키가 유독 많고 그리고 나이키는 아시겠지만 D2C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존에서 이제 빠지면서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전략들이 통했다. 나이키니까 나이키니까. 나이키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있고요. 겁니다. 그것도 나이키가 명품은 아니잖아요. 아닌가? 나이키는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분에게는 명품이고요. 네. 명품은 아니지만 친근하지 하면 친근한 거고요. 뭐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이키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요? 네, 그거 모르겠어요. 없잖아. 없잖아. 나이키의 단점 모르겠어요, 진짜. 그죠?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야, 나이키가 진짜 엄청난 좋은- 겁니다. 좋은 단점이 회사구나. 없잖아. 나이키가. 네. 네, 그런 부분이 그러네요. 나이키. 그럼요. 네. 명품이면서 위화감도 없고. 나이키가 그때 왜 예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빠지고 지금 막 자체적인 마케팅, 자체적으로 판매하겠다. 온라인에서 네. 팔고 그래서 무슨 편집샵 같은 데서도 많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이후로 또 나이키는 훨씬 판매가 괜찮게 잘 이루어지고 그쵸,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에 휘둘려서 뭐 가격 정책을 바꾸거나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벤더들한테 많이 줬을 때 그 벤더들 입장에서는 빨리 재고를 떨어야 되다 보니까 가격을 훼손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도권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도 오히려 온라인 성장은 잘 됐고요. D2C 비중도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진짜 나이키 진짜. 그런 상황이고 뭐 스니커즈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명품이 앞서 말씀드린 수량 제한 때문에 예. 뭐 명품들 자체가 가격 인상도 단행을 올해 하긴 했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네. 근데 뭐 롤렉스 시계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는 매장에서 하루에 받는 손님 인원 수가 80명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50명으로 또 줄였어요. 예. 그리고 또 50명 안에 들어가서 제가 매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모델이 있을 확률도 굉장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뭐 되게 기본적인 모델이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그냥 사람들이 산 미개봉 신품 같은 경우에 한 1,9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요? 뭘까요? 무슨 가방?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 예. 매우 정확한가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틀리는 거나. 잘 안 틀리나 봐요. 예. 아니 그런다고 들었어. 나 거의 뭐 얼마 전에 들은 1년을 차도 거의 1초도 안 틀린다고 되게 들었어. 충격적이었던 게 예를 들면 누가 지나가다가 제가 명품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무슨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들고 가는 거야.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1,000 얼마짜리래. 1,000 네. 몇백만 원짜리래요. 예. 명품 가방이. 야 그럼 저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저런 거는 내가 1,000만 원 현금을 들고 가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바로 못 있어요, 사고 있어요. 내 가방에 들어와서 1,000만 원 가져왔는데도 안 판대. 맞아요. 고객님은 이력이 처음 사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못 팝니다. 그래서 작은 이렇게 금액을 구매 이력을 쌓아야지만 이제 좀 사시는 이거 맞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맞아요. 에르메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네. 에르메스 무슨 그런 명품들. 그런 것들은 이력을 본 다음에 이력도 뭐 그릇이나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예. 에르메스 그릇 이런 거 말고 어. 옷. 그래서 옷. 진짜로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고 소비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이력이 증명돼야지 가방을 내준다고 합니다. 야, 우리 1,000만 원 들고 가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팔 수 있냐면 그러면 안 사면 되는데 그러면 또 아래 전 뭐부터 사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산다? 그 지갑 사고 옷 사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백도 야. 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에르메스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만 팔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진짜 갑오브 갑이구나. 정말. 아까 얼렐레 빵개빵님께서 네. 네. 그 범고래 어디 거냐고 하셨는데 범고래가 나이키 덩크 종류 중에 약간 검은색이랑 하얀색이랑 이렇게 돼 있어서 범고래처럼 그런 무늬 있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나이키의 모델. 그 신발 예. 나이키 신발에. 네, 범고래. 예. 그것도 범고래라고 해요? 네, 범고래. 그것도 합니다. 명품의 반열에 올라왔습니까? 그것도 이제 거래 잘 되는 것 중에 하나, 예,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야, 와 진짜 이 명품의 시장은 적응을 잘 못하겠어.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이거-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IPO도 하고 주식도 거래가 되면 돈 버는 모델이 있으니까 네. 서로.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요새는 뭐 기본적으로 적자 나는 회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일단 성장성에 더 초점을 많이 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왜 파리가 거래액이 2조 원 정도로 네. 집계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이제 IPO 밸류, 그러니까 프리 IPO 밸류가 지금 4조 원이니까 한 거래액과 2조 비슷하게. 정도의 와. 2배 정도의 이거요. 네. 이거 뭐예요? 날파리가 네. 요즘 파리가. 유통업계에서는 최근에 난 기사 중에 재밌게 본 거는요. 네. 예.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들이 슬슬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기사를 좀 자세하게 읽어봤더니 새벽 배송이 그렇게 힘들대요. 네. 그게 힘들어요. 네. 네. 계속 파리가 다리 좀 잘. 여기 앉아서 야, 야, 오늘 아, 웃긴다. 누나 네. 좋아? 지금 유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리가 지금 명품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 배송이 왜 힘든지. 왜 힘들어요? 아, 일단은 컬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벽 배송이 원래 좋은 거는 네. 밤에 아무도 안 막힐 때. 그죠? 트래픽이 되게 없을 때 그러니까. 하니까 효율이 되게 좋고 어.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신선식품은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예.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나와야지 좋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집에 있는 시간이 보통 예. 밤이다 보니까 그때 배송을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일단은 새벽 배송의 그 주문 마감 시간이 보통 오후 11시, 밤 11시다 보니까 11시 되기 전에 빨리 주문해야지 라고 해서 그 라스트 미닛에 몰리는 주문량이 되게 많아서 마지막 마감 시간 전 2시간 그 사이에 몰리는 게 전체 주문량의 20%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때부터 피킹이랑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을 그때 많이 대기 그때 인원이 몰리는 많아야 거죠.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장바구니다 보니까 그냥 품목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예. 다양하게 사게 되고 그리고 뭐 냉동, 그다음 상온 상품들 다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한꺼번에 하려니까. 한꺼번에 하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패킹하고 뭐 하는데 그쵸. 굉장히 커야 되는데 어. 그게 낮에는 노는구나. 아니 오후 1시, 2시 이럴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간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없고. 예를 들어 낮에는 업무 하시고 퇴근길에 하시는 그렇지, 분들도 가게- 많을 거고요. 예. 어. 거기다가 이제 물류센터를 나왔을 때 또 배송을 한다면은 뭐 한 4-5시간 안에 서울 및 수도권 권역에 가야 있는데 되니까. 다 돌아야 되는 거니까 되게 난이도가 높은 배송인 거죠. 그래서 새벽에 사람을 쓰려면 인건비도 더 많이 써야 되나요? 그쵸. 예,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높고 뭐 대표적으로 쿠팡 플렉스 같은 경우 제가 해봤지만 예. 낮에는 뭐 한 750원 정도 하고요. 예. 한 박스당. 어. 그리고 밤에는 한 1,100원 정도 하고 새벽에는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시간대에 따라서 해주면 네. 가격이 다 달라요. 다르군요. 네. 그 인건비가. 배달도 하러 다니셨어요? 다녔죠. 와. 되게 추운 날 유튜브 가면은 되게 소녀가장 스타일이다. 좀 고생을. 저는 보통 보통 거다 아시네. 직접 네. 해보고서 네. 어떤지 리포트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보통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해봅니다. 네. 야. 근데 나중에 이제 잘 되시고 나면
제가 이번에 저 당근마켓 인수했다가 해봤는데요 어떤지 리포트에서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안 돼서 매각했습니다. 확실히 새벽이 힘든가요? 그래도 사람은 없어서 이렇게 아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일단은 힘들어요? 뭐 여자분들은 무서운 것도 있고, 예. 네, 밤이라서 음. 그리고 또 날씨가 춥거나 뭐 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이러면은 단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만큼 어. 힘들어서 예. 네, 이동도 불편하고 아. 또 컴플레인 들어올 확률도 높고 왜냐면 뭐 박스가 적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 네. 대단하시네요. 지금 새벽 배송하는 데가 쿠팡, 쿠팡, 마켓컬리, 마켓컬리 그리고 뭐 최근에 접기로 한 롯데 온도 롯데 홈쇼핑 롯데온, 통해서 했었고 롯데도. 그리고 헬로네이처 같은 경우 네, BJ 헬로네이처도 접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접기로 했습니다. 네. 새벽 배송이라는 건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오케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딱 배달해 있도록 네, 하는 거죠. 보통 마감 시간이 있고, 네, 그게 근데 다들 11시에 업체마다 다르지만은 거의 10시, 11시 마감 임박해서 이때 하니까 마감이고. 아니, 그렇게 들으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음. 그걸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1, 2, 3이 뭐 이렇게 1, 2 사업자나 되는 거지. 작은 사업자가 그걸 굉장히 위해서 비효율적인 거죠. 사람이- 식당 가보세요. 식당. 음, 막 200명 들어오는 식당에 음. 오후 3시나 4시쯤 가보면 한꺼번에 아무도 몰려. 없어요. 그렇다고 직원들 퇴근시킬 수도 없고 음, 그러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미치죠. 그 지금 스티븐 박님께서 예. 경비 아저씨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 아파트에 꼭 그 출입 비밀번호 안 써놓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제 그 네. 주문 거기에 어. 그래서 저도 그 들어나가느라고 엄청 애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거를 들어가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 이거 네. 배달하러 왔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없어서 못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또 특히 이제 유튜브에 그 배송하는 걸 촬영을 하려고 네. 그 촬영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막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는 경비 넌- 아저씨가 넌 안 넣어주려고 누구냐? 지금.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진짜 힘들어. 그래서 말씀 쉬운 주신 일이 것처럼 아니구나. 사람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은 자동화가 그만큼 돼서 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배송비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되게 크잖아요. 특히 새벽 배송이면 더 비싸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얼마 이상 하면 무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쿠팡이 이번에 멤버십 피를 올리겠다라고 한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 보여지는데, 네. 근데 과거에 이제 프리첼이 유료 프리첼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유료했다 망한 망한 회사 회사잖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예전에 저희 뭐 소리바다 통해서 MP3 그래, 공짜로 받다 네. 그런 거에 돈 내기 시작하는 것도 일부 그럼. 소비자들이 저항이 무너지는 그런 어. 단계가 있었다 보니까 예.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근데 아. 일단은 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경쟁은 피하기 어렵겠죠. 그럼 네. 계속 투자 받는 게 낫지. 괜히 유료화했다가 그럼 1위가 지금 쿠팡일 테고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는 네네네네네. 쿠팡 마켓컬리인데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마켓컬리 적자뿐 아니라 쿠팡도 다 적자입니까? 그죠. 그 그리고 사업은? 쓱배송도 적자, 그러니까 쓱닷컴 같은 경우도 적자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IPO를 하려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온라인 식료품에서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음. 이 PER로 밸류에이션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거래. 윗단으로 하자. 네, 그래서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게 예. 더 유리하게 되다 보니까 음. 시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탑라인을 그러니까 매출액 및 거래액을 더 크게 만들려는 이걸 그런 탑라인을 전략들. 늘린다고. 네, 탑라인. 높이는 표현하는군요. 탑라인. 네. 탑 매출. 라인 위에 숫자 매출 찍는 거를 뭐 이런 찍는 거. 걸 높이는 거구나. 네. 보통 이제 손익계산서 보면 윗라인이 매출이고 음. 맨 아래가 이제 순위. 세무 손익 뭐하고 순이익 단기 나오잖아요. 순위 이렇게 나오니까 음. 아 그러니까 그래서 탑라인 매출로 해보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손해 보다가 나중에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시키면 그죠. 예.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전략 적자라도 아니에요? 투자하고 고객을 늘리겠습니다 하는 게 일반적인 뭐 비즈니스의 방법인데 모델이죠. 네, 네, 네. 그냥 그럼 그 말은 그 논리는 맞아요. 즉 규모가 늘어나면 이익이 나는데 지금은 새벽 배송 시키는 분도 많지도 않고 음. 그러다 보니 적자지 뭐 금방 손님만 늘면 돼요라는 네. 이 말이 왜냐하면 마켓컬리가 네. 올해 뭐 상장한다 네. 하면서 뭐 논란 7조 뭐 밸류에이션 6조 논란이 뭐 앞으로 이게 성공만 하면 좋아라는 분도 있으나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한꺼번에 같이 같이 늘어날 증가하죠. 거다. 네. 그러니까 얘는 이 회사는 이런 구조로는 안 매출이 된다, 늘어도 이거. 적지 않나 하는 어.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논리는 또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사업이든 갖다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게 플랫폼들의 예, 예, 예. 가장 강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유통업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등등등 다들 사업은 다른 걸로 시작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유통업, 커머스까지 진출을 한 상황이고. 예. 근데 이게 과거의 유통업을 돌이켜 보시면은 이 유통업이라는 게 땅 위에서 진행이 됐었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었다라는 게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금방 바뀌었다라는 게 다른 네, 점인 예. 것 같고. 예. 근데 최근에는 굳이 점포가 없어도 예. 부동산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물건을 팔 수 있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개인들도 D2C 채널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카페14 통해서 아예 쇼핑몰 만들거나 예.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되게 파편화하고 있다라는 게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 사람을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쓱닷컴의 과거 이마트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하고 있었고 2017년만 해도 적자 규모를 줄여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쿠팡 같은 업체들이 들어왔고 예. 경쟁을 부추기고 더불어서 네이버처럼 아예 유통이랑 관계 없었던 그런 업체들도 지금 업계 경쟁을 하겠다고 들어온 상황이니까 예. 이게 쉽사리 누가 마켓시어를 압도적으로 가져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게 더 늘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적자를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고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 한 개 사업자로 재편이 된다. 예를 들면 하나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은 먹을 수는 있나요?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는 계속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 리셀 시장만 해도 막 스타벅스 같은 업체가 또 해외에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예. 우리나라만 그래. 미국은 그냥 아마존이 다 먹었잖아요. 먹었죠. 근데 나이키 같은 업체들이 이제 또 빠지면서 브랜드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 몇몇 업체들이 아예 납품 중단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클린랩 같은 것들도 빠지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이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무한 경쟁.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나이키 입장에서도 우리가 유통 채널이 갑이 아니라 우리가 D2C 채널 만들어서 직접 팔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끼고 팔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지. 사실은 나이키 그쵸. 사러 오지 뭐. 어. 그냥 왔다가 나이키네 싶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그 나이키는 매장이 상가 5층 구석에 있어도 매출 비슷해. 뭐. 누가 죽어야 되겠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안 죽는 게 문제네요. 안 죽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벽 배송에서 몇몇이 이제 손들고 나간 게 네. 뭐 그 중에 하나라 보고 있고 예. 또 몇 년 전에 위메프도 그렇고 티몬도 그렇고 슈퍼마트부터 해갖고 이런 네.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하겠다라고 들어왔었고 예. 배민도 배민찬이라는 서비스 했었거든요. 예. 접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온라인 새벽 배송이 사실 온라인 식품 시장이랑 같이 제일 그렇죠. 궤를 같이 예.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 몇몇이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재편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쿠팡 쓱 마켓컬리 셋이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도 둘은 이 중에서도 둘은 죽어야 하나 하나만- 결국 아마존처럼 한 놈이 다 먹는다. 둘이 죽어야 돼요? 뭐 죽으면 돼요? 쓱 죽어야 돼. 쓱 쿠팡 마켓컬리.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둘- 끝난다. 둘 살아서는 여전히 둘도 안 된다. 규모 안 된다. 네. 아마존처럼 한 놈이 살아남을 때까지 네. 경쟁해야 된다. 네. 계속 파리가. 파리가 우리 알았어, 빨리 오리나 보내드립시다. 연구원님은 좋아하시는 거 같아. 좋아하는 거 같아. 그쪽으로만 주로 가.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나라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 지금. 쿠팡 마켓컬리 쓱 셋 중에 둘은 죽는다는데 지금. 오아시스도 그래서. 있다고 계속. 오아시스는 흑자가 나더라고요. 네. 거긴 왜 흑자예요? 근데? 마케팅 비용을 별로 안 써요. 네, 광고 선전비 이런 게 훨씬 더 매출에서 한 0.3%밖에 안 돼요. 네, 비중이. 근데 뭐 컬리나 네. 쓱닷컴을 아시겠지만은 전지현 씨 광고 예. 썼었고 그리고 쓱도
공공 대작전? 이래서 작년에 막 한 5-6명의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광고도 맞아요. 있었고요. 뭐 헬기 뜨고 막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오아시스는 그러면 그래도 손님이 있어요? 광고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 오프라인 점포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 남는 재고를 이제 폐기하지 않고 오프라인 쪽으로 보내가지고 흡수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가 알짜요? 아니면 아유, 쟤네들은 그래도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그런 사실 느낌이에요. 선택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예. 나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규모부터 키우고 나중에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을 하겠다라는 네. 업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그래 따박따박 돈을 벌지만 성장성은 뭐 제한적이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업 예전에 스타- 저희가 홈쇼핑 보는 관점이랑 똑같은 것 사업 같아요. 스타일? 홈쇼핑이 성장을 뭐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분기에 300억씩은 벌었었거든요. 네. 그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회사 아니지만 뭐 성장이 되게 좋은 회사. 어디가 남을 것 같아요? 쿠팡, 쓱, 컬리 중에 지금 어디가? 점유율이 제일 높은 데가 쿠팡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냐고요? 셋 중에 누가 남겠냐? 셋 중에 하나만 남을 누가 것 같은데 살아남겠느냐? 누가 남을 사실 개인적으로 느낌에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네. 저는 지금 한 2년 정도 뒤면은 물류센터가 쇼티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인허가 받는 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서 워킹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함께 커지는 게 배송 시장이잖아요. 예, 왜냐면은 예. 제가 주문하면 무조건 실물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같이 커지는데 근데 물류센터가 쇼티지라 한다라는 거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을 물류센터 했는데 지을 땅이 없을 것이다. 땅도 없고 네. 네, 돈도 없고 음. 근데 이제 이 대형마트 업체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점포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점포라 하면 되게 모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물류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되게 있다. 좋게 할 수 있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그리고 또 사람들도 점포 안 가니까 요새는 네, 점포에서 안 쓰는 공간이 남을 수는 공간들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보니까 물류센터 땅들이 없어요?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네, 네, 네. 왜 땅이 왜 부족해요? 인허가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보통 짓는다고 하면은 주민분들이 반대하세요. 이미 있지 않아요? 교통-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있으니까 하고 있을 거 되게 아니겠어요?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임대를 했다가 또 빠졌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100여 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근데 너무 막 빨리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팔로업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땅 임대도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예, 왜요? 계속 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왜 주민들이 왜 반대하죠? 그러면 교통량 밤에 부족하고 밤에 아, 시끄럽고 새벽 왔다 갔다 하고 네. 하니까 그럼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쓱닷컴 같은 경우도 원래 하려고 했었던 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점포로 들어오는 줄 알고 이마트 네. 들어오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셨다가 아하. 이게 물류센터라 그래가지고 반대서 어. 결국 캔슬됐던 데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확장을 없이 해야 되고 그렇죠. 소화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기존에 땅 있는 업체가 그렇죠. 유리할 그리고 것이다. 또 물류센터로 사용하기에 좋은 입지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데나 예.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고속도로랑 또 아, 접근성도 그렇죠. 좋아야 아, 그러네. 되고 시간에 있어서도 이게 효율이 나는 그런 루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땅이 그러네. 의외로 그런- 귀하다. 그죠. 우리나라 땅도 좁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쓱닷컴 같은 데가 유리하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오프라인들이 유리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마켓컬리는 보고 그런 있어요.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컬리도 지금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 네. 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구나. 야, 역시 유통시장도 역시 마지막에는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부동산. 네. 오늘도 마무리는 부동산으로. 네, 유통 이야기. 네. 매일매일 우리가 쇼핑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쓰고 배달받고 하다 보니까 오리나 충분- 연구원님은 오늘 새로운 그 닉네임이 생겼어요. 뭐요? 파리지행. 파리가 어떤 분이 그 미니언즈님이 올려주셨는데 야 진짜 기가 막히네. 파리지행. 파리. 오리나. 네. 너무 어울리는 닉네임 같습니다. 오리나 연구원님 유튜브는 일주일에 몇 번쯤 업데이트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요. 네. 네. 아. 우리나라 유통기한으로 오리나의 보세요. 유통 귀한.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